안녕하세요. 네, 축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주대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서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건국훈장, 제목에 건국훈장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건국훈장이 무엇인지를 제가 상훈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훈법, 요게 제가 복사해 있는 상훈법인데 2013년에 개정되었어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주는 서훈에는 여러 가지 어떤 훈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국훈장은 제11조에 있습니다. 제11조에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장부터 대통령장, 또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산조봉암 선생에게 건국훈장이 아직 추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죽산조봉암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1운동 때부터 해방될 때까지 여러 차례 구속되어서 감옥살이를 3차례에 걸쳐서 총 9년에 걸쳐서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독립운동을 경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건국훈장이 아직 추서되지 않고 있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죽산조봉암 선생은 공산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일제시대 독립운동 중에서도 공산주의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건국훈장이 아직 추서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2011년 1월 20일 날 대법원에서 재심을 해서 간첩 혐의를 로 사형을 당하신 죽산 선생의 1959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그러니까 즉 무죄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심을 하기 전에는 그런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법원에서 재심 판결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세 차례나 유족들이 건국훈장을 추서해 주십사 하는 그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3차례나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 그러니까 2011년에 1월 20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그 유족들이 바로 이제는 건국훈장 추서를 해주세요라고 이 청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해도 보류가 됐고요. 2015년에 다시 또 유족들이 했는데 다시 또 보류가 됐습니다. 2018년에 또다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2011년, 2015년, 2018년 3차례에 걸쳐서 보류가 되었고,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훈처를 향해서 국정감사 때나 뭐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또 촉구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건국훈장은 추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는 무엇이냐? 먼저 이 보훈처 그러면 보훈처장은 보통 저는 뭐 정확히 모릅니다만 대대로 군인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보훈처는 아마도 보훈처에서 주로 그 다루는 분들이 전쟁 아마 이제는 뭐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어떤 한국 전쟁 관련해서 포상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보훈처장은 역대로 군인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보훈처장도 사실은 그렇게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독립유공자 서운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아마 10사람 정도 또 15명이라는 이야기도 전 들었는데, 그렇게 학자들로 구성된 서운공적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다루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위원회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명단이. 왜 그렇겠습니까? 유족들이 만약 그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막 그 심사위원 개개인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를 건국훈장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자꾸 개인적으로 부탁을 많이들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인지 15명인지 하는 분들은 전부 이렇게 골고루 학계에서 뭐 이른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그런 성향을 아마 골고루 섞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운공적심사위원회에서 조봉암 선생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하지 않은 이유는 뭐 한두 가지 이렇게 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보이실까요? 여기에 보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요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요만한 기사. 여기 요만한 기사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사가 크기가. 여기에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인천부 서경정 조봉암 씨는 해군 부대의 혁혁한 전과를 듣고 감격하여 지난 20일 휼병금으로 금 150원을 인천 서를 통하여 수속하였고, 부내 창녕 국민학교 4학년생 김본 가로 열고 나이 해서 군도 일전짜리 그 시기 144전을 본보 이 매일신보입니다. 본보 인천지국을 통하여 해군에게 보내달라고 기탁하였으며, 또 누구누구가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국한문 혼용체입니다. 예. 거의 옛날식 그 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의 북사같이. 근데 이 매일신보라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매일신보는,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 1940년도에는 이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모든 신문이 다 폐간되었습니다. 40년, 언제냐 하면은,
40년 언제 폐간됐냐 하면요. 40년 8월 10일 날 조선동화가 다 폐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40년 8월 10일 날. 40년 8월 10일 날 폐간이 다 되고, 요때는, 그러니까 지금 요 기사가 나간 이때는, 매일신보밖에 없었습니다. 신문은. 이 식민지 조선에는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은 북한의 노동신문 비슷한 그런 신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매일신보의 기사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뭐랄까요? 매일신보에 난 기사들은 조선 총독부의 입장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그 뉴스만 이제 실는 게 당연하겠죠. 거기 나오는 해군이라는 건 일본 해군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해군에 돈을 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혁혁환 정과라는 것은 진주만 공습을 말합니다. 진주만 습격이 1940년 12월 7일인데요. 이 돈을 낸 시점은 1940년 12월 20일입니다. 3일이네요. 아닙니다. 7일부터 20일이니까 13일 내지 14일, 2주 후에 돈을 낸 겁니다. 진주만 공습 직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주 후에 조봉암 선생이 150원을 휼병금, 그러니까 국방헌금으로 냈다. 해군에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원이면 어느 정도? 그랬어요. 거의 이제 150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이제 환율이랑 뭡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1940년 12월 그 시점에 이 150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뭐 어떤 분들은 그때 뭐 쌀 한 가마가 얼마다 뭐 이래서 150원은 아마도 뭐 지금 돈의 가치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그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들어도 정확히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뭐 쌀값을 만약 얘기를 하더라도 쌀값도 지금은 쌀값이 그 당시에는 쌀값이 굉장히 쌀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쌀값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마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 150원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한 10달치 정도 월급이 된다. 그래서 꽤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1년 연봉 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서 유족 또는 우리 기념사업회하고 보훈처 간에는 세 차례나 우리가 이렇게 저걸 하고 또 똑같은 답을, 사실은 거의 똑같은 답을 받고 또 다시 내고 이랬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일종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이제 저희는 승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보훈처의 이 심사위원회에서는 여전히 세 차례나 같은 답변을 보내서 우리는 거의 이제는 좀 뭐랄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물론 과연 이제 150원을 낸 것이 사실이냐는 문제도 이제 따질 필요는 있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일신보라는 거는 총독부의 기관지인데, 총독부의 기관지의 기사를 근거로 삼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래서 일부 학자분들께서는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의 기사는 역사적 사료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삼을 때는 반드시 다른 사료로 보충되어야만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독부가 그 태평양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떤 다양한 견해나 뭐 이러저러한 사실 이런 것들을 전달하거나 다양한 견해를 또 뭐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일본이 전쟁을 이렇게 일으켜서 전쟁을 벌일 때는 거의 뭐 그 전시 체제라는 것은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듣기로는 국민학교 교사 지금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은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었는데 지금 뭐라 합니까? 보통학교. 교사. 예? 초등학교. 초등학교라죠. 근데 일본 일제시대에는 뭐 국민학교라고 하죠. 그전에는 보통학교라고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보통학교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사들이 거의 뭐 군인처럼 칼을 차고 다닐 정도의 그런 살벌한 분위기. 그러니까 뭐 천황에 대해 일본 식민지 뭐 지배라든지 천황에 대해서 또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뭐 말을 하거나 이러면 당장 바로 붙잡혀가는 그런 어떤 살벌한 전시 체제 하에서 매일신보의 기사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건 보통 언론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은 신의주 감옥에서 7년이나 징역 살이를 하고 추소해서 인천에 돌아왔습니다. 인천에 돌아와서 정말 아무 가족도 없었습니다. 상하이에서 같이 생활하시던 그 김이옥 여사, 그러니까 부인입니다. 부인은 이제 처음에 젊었을 때 처음 결혼하신 김조희 여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 분이 잡혀가면 또 한 분이 또 그 출소하고 또 다른 분이 해외로 뭐 또 파견 나가면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엇갈려 가지고 사실은 그 시점쯤에는 이 김조희 여사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다른 분하고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만주에서. 그리고 이제 이 김조희 여사, 상해에서 이제 만나신 두 번째 부인하고 이제 따님을 하나 두셨는데 이 부인도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미 돌아가시고 추수하고 보니까 따님은 저 친척이 기르고 있고 자기 혼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아무 뭐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돌아오니까 인천에 이제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독립운동의 후배들입니다. 형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때 후배들이 이 미국 쌀을 이렇게 취급하는 정미업이랄지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완결하는 것은 쌀을 정미하다 보면은 가장 그 껍질 있잖아요. 그 껍질을 취급하는 그런 이 비강조합, 비강이라는 것은 완결을 말합니다. 그 껍질을 취급하는 조합의 조합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산이 인천에서 비강조합 조합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그 비강은 완결은 땔감입니다. 땔감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연탄 이런 거 대신에 이제 그 도시에서 아궁이에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방을 때우거나 치사를 하거나 난방을 하거나 이런 데 쓰는 거죠. 그 부산물, 이 미국 산업의 부산물 취급하는 조합의 조합장이라는 걸 하고 있었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독립운동하는 후배들하고 이렇게 쭉 서로 이제 독립운동의 후배들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어떤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보면 이성엽이란 아주 그 유명한 후배가 있어요. 이성엽은 나중에 남노당 그 해서 2인자여서 나중에 박헌영과 같이 저기 뭡니까 미제 간첩으로 몰려서 죽는 사람이죠. 이성엽이 나중에 그 6.25 때는 서울시 인민위원장도 아마 이성엽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성엽한테 야, 너 저기 전향해라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그 뭐냐면 전향이라 한 것은 그때 그 뭡니까 일제 당국이 지배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시 체제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냐. 너 저기 그 시기 그거 그 한 장 써주고 조금 감시를 조금 덜 받자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눌 정도로 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죽산이 서사 그 돈을 냈더라도 그것을 개인 돈이라기보다는 이제 워낙 그런 어떤 동지들 사회 전체가 감시를 받고 있고 일제 당국에서 아주 그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본처에서 지적한 것 중에 그 당시에 일본 경찰의 정보 보고서에 죽산이 그 후배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마 일본이 이길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본이 이길지도 몰라 이번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저는 그런 대화를 이제 그 일본 저기 정보원들 뭡니까 일본 뭐 순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듣고서 정보 보고를 쓴 게 있어요. 저는 아마 그런 얘기도 일부러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게 귀에 들어가라고. 조금이라도 덜 감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하니까 저는 뭐 돈도 내고 또 뭐 그런 말도 하고 뭐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성엽도 사실은 그 해방 후에 보면은, 그 시기, 즉 이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이 운동을 독립운동을 휴식했다. 그래서 좀 전향했다. 뭐 이런 의심을 받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죽산도 그런 이제 정도죠. 말하자면 7년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또 그전에는 물론 뭐 3.1운동 때부터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중국 뭐 소련 모든 데를 다니면서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7년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가족도 없이 그래서 혼자 인천에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태평양 전쟁 시기로 살아남으려고 이제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고, 국방감 낼 수도 있지 뭐.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젊은 시절에 민주화운동 또는 노동운동해서 저도 뭐 4차례 진역을 갔다 오고 또 뭐 수배 생활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감시를 막 받고 미행을 당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말하자면 뭔가 다른 짓을 막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속이려고, 나를 감시하는 쪽을 속이려고 내가 뭐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친구도 막 진짜 동지들하고는 안 친한 척하고 별로 안 친한 친구를 막 만나서 막 친한 척,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할 때는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죽산의 어떤 그런 것을 매일신보에 난 기사, 아까 보셨죠? 이거를 나는 어떤 분이 이걸 찾아냈는지 참 모르겠는데요.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거기에 죽산의 행적은 거기 말고 여기에 보이세요? 그래요. 한 3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3줄 정도는 국민학생 누구가 저금통을 깨서 얼마 냈다. 그 다음에 또 3줄이, 그래서 요만한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요만한 기사. 여기서 여기가 다입니다, 여기. 그렇게 해서 이 기사를 뭐 찾아낸 분도 참 누군지 대단한데, 저는 뭐 이것이 이제 과연
그 독립운동에 그렇게 많은 공을 세우고 또 해방 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많은 그 업적을 남기신 대독립운동가이자 대정치가에 대해서 과연 그 전생애를 부정할 만한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뭐 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때요? 보훈처가 반려시킨 게 어느 정도 때 만나신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때 보훈처랑 얘기하신 게 언제 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차례 11년, 2011년 이명박 정부, 또 15년, 박근혜 정부, 또 18년. 문재인 정부. 그 정부에서 아니, 물론 그 정부의 성격에 따른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 보훈심사위원들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분들의 이제 판단이죠. 아마도 뭐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뭐 아니다 하면 아닐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의 기준인가 봅니다. 그쪽에서 기준, 뭔가 기준에 이런 게 있겠죠. 일제 협력하는 뭐 헌금을 냈다던가. 예,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도 그 기준을 무너뜨릴 수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인가, 그런 이유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 기준이 이제 무너지면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뭐 보류된 많은 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생각을 참 해보는데요. 이제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매일신보의 기사라는 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은 나중에 혹시 이제 만약 김정은 정권, 북한의 어떤 정권이 무너져서 만약 어떤 그 후에 그러면 그 노동신문에 난 기사를 근거로 해서 왜 김정은 독재 정권에 부역했냐? 아마 그러면 북한 주민 한 절반 이상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제일 제가 뭐랄까요, 하나의 그 생각할 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요, 1948년 반민특위입니다. 1948년에 아시다시피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반민법에 의해서 총 900명 정도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600명 정도 소환 조사까지 받고 또 재판 받은 분도 많이 있고 재판은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막 골고루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반민특위 시점의 결정, 저는 이것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48년은 해방된 지 3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 3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그 일제 시기를 함께 살아남은 분들이 거의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직.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다 우리는 뭐 누구는 뭐 친일파고 누구는 독립운동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들 다 친구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젊은 시절에 대부분 다 뭐 3.1운동 시절에 이런 때는 보면 대부분 다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에요. 좀 이렇게 유명한 분들은 보면 대부분 뭐 하다못해 어디 자기 고향 뭐에서라도 만세운동 같은 거를 이렇게 주도했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또 지도자로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자기 활동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태평양 전쟁 시기 아니면 중일 전쟁 37년에 중일 전쟁이 나는데 중일 전쟁부터 치더라도 해방까지 한 7, 8년 되잖아요. 아니면 또 태평양 전쟁 시기만 하면 한 4, 5년 되는데 이 시기를 견뎌내지 못한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학도병을 나가라고 학병 근유 연설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친일 행위 뭐 어디에 뭐 글을 썼다 뭐 이런 이제 행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48년 시점에는 자기들이 다 살아있을 때니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자기 소신껏, 진짜 이거, 이제는 뭐, 그 당시에 말하는 내선일천이 무슨 대동아 공영권이네, 일본 제국주의에 영원하라, 이런 걸 완전히 믿어가지고, 진짜로 친일파가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던 사람, 또 아니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민특위에 소환된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 이제 자기들끼리, 저는 좀 곤란하다 해서 아마 소환이 되고, 그분들 중에서도 무죄 판결 받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외로. 왜냐? 그분들이 그 재판에 나와서 그분이 자기 소명을 쭉 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거든, 재판부에서. 그래서 무죄 판결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무거운 벌을 이제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건 48년의 반민특위에서 조봉암 선생 같은 분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48년 반민특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분을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잘 모르는 학자들이 어떤 이런 신문 자료나 이런 것만 보고서 이거 뭐가 있네? 이런 것은 좀 저는 학자분들에게 대해서 저는 좀 그런 점이 좀 불만이 많아요, 사실. 좀 건방진 거 아닌가? 조상들이 반민특위가 물론 나중에 한국 전쟁 터지고 어쩌고 하면서 유야무야 됐다, 철저하게 친일 정산을 못했다, 이런 것도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아예 조사 대상에 오르거나 거론조차 되지 않은 분들을까지 어떤 이런 걸 뒤적거려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굳이 흠결을 찾아낸다라는 게, 이건 너무 강박 아닌가, 강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보훈 심사를 받기 전에는 한 번도 죽사는 친일 행위와 관련돼서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죽산이 대한민국에 전향하시고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을 맡고 국회 부의장을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배신자로 그냥 아주 북한에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 때 한국 전쟁 터져서 서울로 이렇게 왔을 때는 죽산 죽이라 이런 어떤 그런 것을 북한 군대 처음 왔을 때 그럴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아주. 그때 비난을 많이 하고 배신자다 저거 했지만 친일 행위로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네, 친일 무슨 뭐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죽산에 대해서는 그런 혐의로 그런 적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렇다.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을 조금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국훈장이라는 훈장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건국훈장을 이렇게 받으신 분들 리스트를 대충 이렇게 보니까요, 의병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병장. 신돌석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허위, 이강년,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엄격히 말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이제 건국훈장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건국훈장의 개념이 좀 명확지 못하다. 그러니까 항일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뭐 해서 그냥 다 그런 분들까지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항일운동 그러면 상당히 이게 소급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게 조금 어디까지로 가야 될지 좀 애매하다고요. 응? 뭐 김구, 이승만 이런 분은 받으셨어요? 물론 받았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건국훈장이 아마 초기에는 항일운동, 독립운동 하신 분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아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여 년의 역사가 쌓이면서 건국이라는 건국훈장, 그럼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 합니다만, 특히 이제 죽산 조봉암 선생의 경우에는 독립운동가로서도 뭐 빼놓을 수 없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지만,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뭐 이분의 그 어떤 공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5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거든요. 5손가락. 이분이 이 공산당에서 전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해공신익기 선생이 임정에서 또 이렇게 입장을 바꾸셔서 건국에 참여하고, 조만식 선생은 비록 당신께서는 그 평양에서 평양을 지키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를 따르는 100만의 월남한 분들이 또 대한민국에 참여하고, 그리고 인촌 김성수 선생이 또 국내의 어떤 이 부르자 계급을 대표해서 한민당 세력을 이끌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그걸 이끌고, 이렇게 해서 그 5분은 그 각각이 그 어떤 흐름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초대 농림부 장관, 또 2대 국회 부의장, 그 다음에 바로 치러진 첫 직선 대통령 선거의 차점 낙선자입니다. 심지어는 그때 52년입니다. 52년에 대통령 선거를 처음에는 국회에서 했지만 두 번째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직선제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선. 그 직선제 대통령 처음입니다. 처음에 이시영 부통령이 그 민국당, 저기 한민당 계열이 나중에 민국당이 됐는데 거기를 대표해서 출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민국당 후보 이시영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2등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봉암 선생이. 이승만에 대해서.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 단독 후보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 중에 아직 부산 수도가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전쟁 중에 선거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막 미루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막 그때 부산 정치 파동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해가지고 개헌해서 직선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전쟁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뭐 사실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냥 이승만 뭐 대통령 그 단독 후보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조봉암 선생이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출마를. 그러니까 뒤늦게 이시영 선생을 등록을 억지로 시킨 거예요. 이시영 선생은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로 그냥 이렇게 등록해 하고 진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진짜 출마하신 분은 죽산 혼자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찍혔겠죠. 물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을 주도하신 공적도 크고 또 국회 부의장 하신 공도 크지만 사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착되는데 정말 그 큰 공이 있으시다. 저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후보도 없이 단독 후보 했으면 그게 뭐 그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제 죽산이 그때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거의 뭐 사실상 무소속이죠. 그렇게 해서 출마해서 당당히 2등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요한 그 정치 지도자로 떠오르고, 나중에 이제 야당 단일화 운동에서도 막 그 죽산을 빼냐, 넣냐 가지고 막 그 분파가 갈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저는, 건국 훈장의 개념을 좀 더,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어병장들 물론 훌륭하시지만은 그분들한테도 주는 건국훈장을 죽산 선생한테 안 주고 있다.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매우 없어도 아주 좀 어색하고, 좀 뭔가 뭐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박명림 교수 같은 분도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국민대통합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 세미나에 나와서 그때 그 발제문인데요. 박명림 교수도 죽산 선생을 2015년 5월 21일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물론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5등급 중에서 최고 등급의 대한민국장을 추서해야 된다. 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이 박영민 교수의 이때 이 주장의 그 어떤 그 생각의 바탕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그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죽산의 업적은 최고 등급이다 라는 그런 아마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코멘트를 하면 네네. 이 죽산이 건국훈장을 못 받은 이유는 원래는 이승만에 반대해서 간첩으로 몰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지난 50년간 사실은 계속 발목을 잡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죽산하면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 간첩 이런 비난을 계속 받아와. 한마디로 해서 우파의 겁으로 계속 건국훈장 뭐 올라갈 때도 뭐 대상도 고려도 못하고 지내다가 민주화가 되고 나서 세상이 좀 바뀌니까 이제는 해볼 만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민주화가 되고 나고 그 죽산에 대한 사법살인이 이제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좌파가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친일 아주 작은 흔적을 찾아내서 그걸로 또 이렇게 안 주고 있는, 결국 그거는 죽산이 결국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다는 게 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세력이 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죽산의 행보가 우파와 좌파로부터 양쪽으로부터 다 사실은 거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문제적 인물인 거죠. 우리 해방 전후사에 가장 좌파 우파로부터도 다 이렇게 비난받는 문제적 인물이지만 농지개혁이라는 또 대한민국 건국의 경제적 토대를 만든 또 결정적인 공이 있는데 오히려 그 정도전처럼, 효선을 만든 정도전처럼 죽산도 대한민국 건국의 아주 결정적인 키플레이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다 견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다 해주시는데 정말 그 정도전의 비교를
비유를 해주셨는데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그 또 이렇게 패해서 일종의 뭐 정쟁 중에 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정도전 같은 경우는 고종 때 와서야 이 신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에는 역적으로 있었어요. 사실은 참 그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이 건국의 설계도를 그린 분이 역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 참 정말 역사가 참 이상한 일이 근데 죽산의 경우도 정말 건국 과정에서 특히 농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공은 정말 크죠. 정말 큰데 저는 이제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딱 뭐 말하기도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 뭐 좀 애매하잖아요. 뭐 애매하고 좌파라기보다는 이제 그런데 이제 상대적 의미에서 뭐 좌파 우파 막 그런 뜻으로 쓰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이 죽산의 건국훈장 추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약간 민족주의, 과잉된 민족주의 내지는 저는 이제 제 나름을 생각할 때는 약간 강박관념이다. 조금의 흥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족들이 계속 소명을 계속 거듭하는 것은 죽산의 경우에는 해방을 충무로에 있는 일본 헌병대 유치장에서 맞이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또 다 인정을 하시거든요.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 48년 당시에 농림부 장관 임명됐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은 거기에 죽산의 이력을 쭉 써놨는데 3.1운동 때 뭐 1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또 뭐 언제 신의주에서 7년 그러면서 45년 초에 일본 헌병대에 잡혀가서 뭐 8개월인가 예비금속 그때는 재판도 없습니다. 그냥 뭐 사실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뭐 고마울 정도죠. 그러니까 그 잡혀가서 8개월인가 헌병대에 갇혀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몽양 여운형 선생이 이제 그 치안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총독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그 헌병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에 자기 후배가 있거든. 네가 여기 있어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8월 16일인자에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왜 친일파하고 적극 협조를 막 총독부에 협조하고 있으면 왜 그 잡아넣겠습니까? 그거는 계속 이 조봉암이라는 친구는 감시 대상이었죠. 예. 그러니까 헌금도 내보고 술 한잔 먹은 시한차한차 하면서 총독부 총독도 듣기 좋은 소리도 좀 해주고 해도 여전히 저쪽에서는 이제 요주의 인물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 말기가 되니까 정말 이제 광란의 분위기입니다. 그때 이제 소란을 피울 염려가 있다 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동남아 필리핀 이런 데서 막 밀릴 때입니다. 오키나와까지도 막 이렇게 밀릴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그런 정보를 차단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정보를 차단하는데 계속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런 어떤 거짓 선전으로 자국 국민들하고 이제 이 식민지 조선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통하죠. 왜냐면 미군 폭격기가 그냥 한 번씩 쉐쉐 그냥 날아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통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 조봉암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 치안의 그 위험 요소들이다. 이 친구들이 뭔가 일본이 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이렇게 전파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외국하고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외국 정보를 받았어요. 그걸 퍼뜨릴 염려가 있다.
이런 혐의로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그 전에 뭐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 전에 뭐 150원이 아니라 뭐 한 1,500원 정도 냈다 하더라도 그건 또 뭐 근데도 일본 당국, 일본 정독부에서 별로 믿어주질 않고 계속 그렇게 감시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그 애비금속 해버린 사람을 이건 좀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어떤 친일 행위라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떤 순결주의로 그렇게 가기보다는 이제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상황 판단을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제가 생각하는 게 창씨 개명한 거를 굉장한 친일 행위로 아는 사람도 있는데요. 창씨 개명 같은 거는 물론 창씨 개명 안 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선 국내에 사는 사람들은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 중에서 안 한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인천 김성수. 부자들 중에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주장에 대해서 조금 의심해요. 진짜 안 했을까? 뭐 공문서 쓸 때는 대충 이렇게 또 쓰고도 이제 뭐 그거를 자기가 그걸 초등학교 입학을 못 해요. 또 학생 그러면 이 민초들 뭐 애들 학교에 보내려면 일본식 이름으로 다 저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식민지 조선에 살아남는 것 자체가 치욕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정말 치욕적인 삶을,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왔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국내에,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에 2,500만이 살았습니다, 인구가. 그 다음에 만주, 일본, 뭐 하와이 이런데 연해주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정도 그때 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3천만 이제이라고 하는데 사실 2,500만의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오히려 독립운동 한 사람 입장에서도 해외에서 독립운동 고생 많았다. 완전히 뭐 감옥살이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남은 동포들 껴안고 울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왜 그때 그럼 뭐 죽으라면 죽지 왜 안 죽고 살아났냐 뭐 그런 정도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제가 느끼면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저보다 45살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응? 물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일본말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해방될 때 중학교 뭐 2학년 이럴 때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뭐 간혹 가다 뭐 이제 아버지, 어머니 둘이서 비밀 얘기하려면 일본말로 하시죠. 근데 이분들이 제가 물어봅니다. 일제시대 생활에 대해서. 그러면, 막 얘기하는데 일본인 뭐 교장이 일본인이었다는 거지. 뭐 일본인 교장. 근데 의외로 막 그 일본인 교장, 뭐 일본인 친밀하게 이야기해요. 자기들하고 같이 생활했으니까. 친했겠죠. 자기들하고 같이 생활했어.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본 사람들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했던 그걸 얘기하면 참 의외로 어떤 그분들은 살아남았다.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 이런 거를 갖다가 그리고 아까 국방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그 당시에 전부 전쟁 물자를 막 이렇게 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철이나 동 이런 금속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집에 있는 솥 이런 것도 갖다 내고 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전부 다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거 하고 또 소나무 진 송진 그런 것도 따가지고 바치고 그게 이제 기름 대용으로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거기서 기름을 추출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굳이 따지면은 2,500만 중에서 일본의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는 뭔가 돈이든 물자든지 안 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다 냈던 거죠. 응? 그러니까, 예. 제가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 조봉암 선생이 건국 훈장을 받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독립운동보다도 해방 이후의 행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는 농지개혁. 근데 여러 번 강의를 하셨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모르니까 예. 조봉암이 뭘 했길래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농지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어떤 역할을 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뭐 목이 아프도록 예, 정말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뭐 2차 대전 후에 많은 나라들이 또 건국됐고 아니면 또 그 전에도 뭐 많은 그 라틴 아메리카나 뭐 그 아시아 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신생 독립국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우선 뭐 타이완 정도나 조금 비슷한 수준이라 예, 그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그렇게 지난 70여 년 동안 발전한 이유에 대해서 뭐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이 있고 뭐 거기에는 미국이 무슨 뭐 공산권에 대해서 쇼윈도로 뭐 일부러 지원을 해가지고 뭐 그걸 했다 둥둥 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어떤 지원이 압도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아니면 뭐 무슨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리더십이 훌륭했다 뭐 그런 또 이유 뭐 이병철 정주영 같은 기업가들이 훌륭했다 온갖 이유가 있어요. 온갖 설명이 있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이야말로 다른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필리핀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딱 해보면요. 그 나라들이 농지개혁을 못했습니다. 농지개혁 시도한 적도 있어요. 필리핀이나 멕시코나 다 농지개혁 시도했습니다. 그 혁명이 일어나서 막 시도해. 근데 그게 뭐 제대로 안 돼가지고 금방 또 원위치 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나라들에는 대지주들이 지배계급입니다. 대지주는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면 2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간대요. 그 농장에. 예. 예. 내가 강원용 목사님 그 정기 역사의 언덕의 서술을 제가 10년 전에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60몇 년도에 자기가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어떤 부자의 그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2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집까지. 그래서 이분이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이 나라는 발전 못하겠구나. 발전 못하겠구나. 왜 발전 못하느냐? 이 대농장의 자녀들, 그 자식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말이나 타고 놀고 있으면 뭐 다 지 건데. 뭐. 그리고 그 농장에서 일하는 농업 노동자들, 농업 노동자라고 봐야 됩니다. 소작농어 약간 다른데, 농업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합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낯들고 들어가면, 야, 임마, 너 지금 밀 훔치러 왔어. 이렇게 쫓아낼 겁니다. 작업시간 돼서 오라 그러면 가서 하고, 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그 농장에. 아니,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못 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어른들은 열심히 일을 못 하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못 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정말 50년대가 가난했다 어쩌다 하지만은 제가 54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절을 너무 잘 압니다. 50년대에 우리나라 농촌 그때 뭐 케냐보다 뭐 못 살았어, 뭐 국민소득이 뭐 몇 달러 이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소득 그 통계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안 잡히는 게 많다고 봅니다. 조그만 자영농들이 그 조그만 자기 땅떼기에서
거기에 막 파 심고 콩 심고 구석구석에 감자 심고 고구마 심어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것이 경제 어떤 통계에 잡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가난했다 저는 안 굶었습니다. 사실은 안 굶었어요. 우리 세대 별로 안 굶었습니다. 간혹 흉년이 났어요. 간혹 흉년이 나면 뭐냐? 이제 그때는 미국 밀가루가 들어옵니다. 미국 원조 물자겠죠. 밀가루를 어떻게 저가느냐? 밀가루 그냥 안 나눠줍니다. 우리 동네 어른들이 이제 제방 쌓는 공사, 간척 공사 이런 데 이제 나가서 삽으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밀가루 한 부대씩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일석이조입니다. 새로운 농토를 만들고. 그러면서 또 그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밀가루 가지고 막 수제비 이런 거 많이 뭐 질리도록 먹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사실은 물자를 받고도 그 원조 물자를 받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또 그런 공사를 진행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대단한 정부의 관리 능력이고요. 저는 뭐 좀 제가 너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찬미하는 뭐 국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달랐다. 그 달랐던 가장 큰 것은 농지개혁에 성공한 나라다. 조봉암 선생님 농지개혁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죽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죽사는 임명을 받자 말자 뭐 받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그 날짜 수원에 있는 그때 서울농대죠. 나중에 이제 서울농대인데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 수원에는 달려갔대요. 거기 가서 강정택, 강진국 이런 분들, 하필 강신대 두 분 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농업 경제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좀 좌파 성향이에요. 예. 근데 민주주의 민족 전선 쪽 사람들이에요. 막스주의 경제학 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농업 경제학자들인데 그분들을 가서 몇 번 가서 모셔와 가지고 농지국장 뭐 이런 걸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 농지 개혁을 지방에서 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실정을 조사해가지고 안을 만들고 했을 때 이분이 유상모수 유상분배라는 아주 그 유상모수 유상분배면 이게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즉 소작농들이 과연 그 유상으로 분배해주면 그거를 그 땅값을 갚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 농민들에게 유리한 그래서 소작료를 거의 소출의 절반 정도를 소작료를 내던 분들이 10섬에 3섬만 내면 됐거든. 3섬만 5년 동안 내면 내 땅 된.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무도 포기 안 했어요. 뭐, 농민들이 자기한테 분배받은 땅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이제 지주들에게는 정부에서 지가 정권을 나눠줬죠. 그 지가 정권을 가지고 이제, 적산으로 나와 있는 공장을 사라. 그게 취지였습니다. 그 공장을 사면 지주가 자본가로 변신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한 공장이 각 곳에 있으니까 적산 공장들이 있으니까 공장의 주식을 사라. 그 지가 정권 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 취지인데 전쟁이 터지고 뭐 정쟁을 하면서 인플레가 팍 되니까 지가 정권이 거의 휴지가 됐어요. 거의 휴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주들 중에서 좀 이렇게 발 빠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저거 했지만, 예, 사실은 지주들이 저희 동네에도 굉장히 천석군 지주가 있었는데 그 집안은 거의 망했어요. 거의 망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자영농이었거든요. 자영농의 어떤 경영 능력, 그리고 이런 자기 적응 능력으로 오히려 이제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돼서는 우리 집이 부자였어요. 우리 동네에서 좀 이제 자영농 중에서 좀 앞서 나가는 자영농이 된 거죠. 근데 여하튼 저는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 어떤 이런 발전의
출발점이다. 가장 기초적인 그 출발점이고 그걸로 해서 땅을 갖게 된 그 당시에는 70%가 농민입니다. 국민의 70%가 농민인데 그 70%의 85%가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자영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 그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전부 학교 다 초등학교 입학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학할 처음에는 책상 거상이 없어가지고 흙바닥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한동안 베이비 붐은 이제 시작됐으니까 막 전쟁터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뭐 나중에 뭐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지 개혁이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중요한 그것을 못하는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 2004년도에. 그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당신 브라질이라는 나라 당신의 나라는 그 넓은 국토에 그 많은 자원에 그런데도 아직도 국민의 3분의 1이 두 끼를 못 먹어가지고 밥을 두 끼, 세 끼 먹는 게 그 목표였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룰라가 말했어요. 당신의 나라는 농지 개혁을 하지 않았냐. 우리는 그걸 못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질문 겸 코멘트를 좀 드리면 제가 이 시점에 이 강의를 하자고 제안을 드린 이유가 이 몽양 여운형 선생 생가를 가보면 훈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몽양 선생이 훈장이 받은 이력이 좀 재밌어요. 2005년 노무현 정부 중반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장을 받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죠. 맞습니다. 네, 조그맣니다. 조그맣니다. 대통령장을 일단 추선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근데 이제 사실 몽양 선생이 대통령장이라는 건 좀 격이 안 맞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한 업적이나 그때 돌아가셨을 때 인기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대통령장보다 더 높은 대한민국장이 있는데 건국훈장 그거를 못 주고 대통령장을 줬다가 2008년 2월 20 며칠에 2008년 2월 20 며칠에 아시다시피 다음 정부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을 넘기기 직전이에요. 네, 대선 끝나고 노무현 대통령 임기 하루 이틀 남겨놓고 마지막 순간에 다들 그냥 이명박 취임하느라고 정신없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장으로 추선을 확 올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 놓고 딱 퇴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몽양 선생이 지금 생각해 가보면 대한민국장으로 건국훈장을 받는 게 딱 정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네. 아직도 보훈처의 그 도표에는 대한민국장으로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몽양.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훈처의 그 절차를 패스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그 국무회의에서 그냥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이제 훈장을 이렇게 드리는 건 국무회의 소관이니까 그걸 올려가지고 국무회의 결정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몽양도 사실은 친일 행정 시비가 있었습니다. 있죠. 그런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예. 몽양의 친일 행적 그 시비 거리는 사실은 이 죽산의 요 신문 기사보다 훨씬 큽니다. 사실은 훨씬 많고 양도 많고 이분의 어떤 그 뭐 연설이나 글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몽양은 44년도에 건국 동맹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건국준비위원회를 나중에 만드신 그 해방 후에 만드신 그 모태가 되는 건국동맹을 44년도에 만드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뭐 한 10명 정도 자기 그 후배들 모아놓고 그 음식점 같은 데서 야, 지금 일본 놈들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곧 그 전쟁 끝난다. 일본이 지금 지고 있다. 몰리고 있다. 곧 미국의 영미 쪽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날 거다. 곧 우리는 거기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했던 그 정도의 사실은 그 독립운동이라 해서 뭐 총을 들고 싸우거나 이런 건 못했고 사실은 그 조선에서 그걸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 건국동맹을 만드셨다 해서
이제 그 전에 그런 시비거리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산의 경우에도 해방전 8개월 동안 헌병대에 가 있었던 것은 이분이 그 전에 뭐 이 헌병운동 이런 것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임기 말이잖아요. 예. 대선 끝날 거고, 대선 끝나고 나고 이제 임기 말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역사 덕후여가지고 사실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공양 선생을 마지막에 이제 보훈처를 패스해서 네. 국무회의 의결로 대한민국장을 준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죽산 선생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건국훈장을 임기 마지막 어떤 정치적 행위로, 정치적 결단으로 하고 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주시면 뭐 우리 죽산 기념사 앞에서야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 경우에 그 여운형 선생의 경우에는 등급을 한 등급 올리는 문제였고, 일단 건국훈장 추서는 게 결정된 본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했지만, 이 죽산 선생의 경우에는 그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이제 물론 심사위원회에 속한 분들의 강한 어떤 대통령의 의지로 호소해서 내가 정말 내 임기 중에 드리고 싶다. 그런 어떤 뭔가가 있으면 또 아마 그 절차를 빠른 시간 내에 거쳐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매우 좋고, 뭐 사실 이제 그 건국훈장이라는 것이 있으면 직계 가족의 경우, 직계 후손의 경우에는 뭐 약간의 뭐 경제적인 그런 지원도 있고 뭐 또 하지만 사실은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이건 하나의 명예지 않습니까? 명예고, 또 저는 그런데 그런 후손들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나라가 어떤 가치로 건국되었는가, 이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도 용 기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농지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공헌에 있으신 분을 아직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은 참, 이거는 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설명하기 참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붙이면 인천 선생도 재작년인가요? 뭐 대법원 판결로 뭐 친일 행정 맞다 이래가지고 이제 62년도인지 3년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받은 건국훈장을 아예 박탈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서 이건 뭐 부관 참시냐 뭐냐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화를 냈는데, 그래서 막 광주 가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인천의 경우에도 사실 반민특위에서 한 번도 거의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뭐 친일 시비거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된 적이 없는데 이제 지금 와서 그 기록만 보면 친일 행위가 맞아요. 응? 거기 무슨 글을 썼다, 어디에 기고했다 이런데, 그건 정말 그 시대 상황을 알면은 그 시대에 그런 지도적인 인물을 일본 총독부에서 아이고 선생님 존경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일본 놈들이 그때 발악이었어, 발악. 쟤들 다 죽을 때, 다 가미가제로 다 죽을 때잖아요. 그럴 때 막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고 할 때라고요. 그럴 상황인데, 여하튼 저는 인천과 죽산 두 분의 건국훈장 문제는 우선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미국에 공화당이 집권하고 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그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해서 뭐 누구는 뭐 아니고 누구는 기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분들 다 자기들 건국의 그 아버지들에 대해서는 파운딩 파더스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내가 뭐 나는 뭐 저기 해밀턴을 더 존경한다. 나는 뭐 제퍼슨을 더 존경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 전체를 아예 뭐 그 중에서 아닌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고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다 각각 역할이 있었으니까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자기들 입장이 달랐지만 그들의 역할이 종합적으로 교양학처럼 이렇게 되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어느 쪽에서는 뭐 이승만 대통령만, 누구는 뭐 어느 쪽에서는 신익희 선생만, 지금 그렇잖아요. 민주당에서 신익희 선생만, 한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만, 저쪽 보수 쪽에서는. 나머지 분들은 다 역사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야 그게 한 드라마거든. 그리고 그렇게 역사를 볼 때만이 바로 나의 조상.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고 그렇게 큰 공은 세우지 못했지만 바로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도 다 그 시대를 살아남고 또 그 시대에 같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보태서 이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학생들이 우리 조상이 다 훌륭하다.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내 조상에게 감사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 서술이 돼야 되지 않겠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진보나 보수 쪽에서 뭐 딱 한 사람만 그냥 인정하고 나머지는 뭐 거의 아예 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이런 어떤 그 역사 서술은 좀 지양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시다시피 창랑 장택상 선생은 수도경찰청장이었습니다. 수도경찰청장은 미군 정하의 수도경찰청장은 사실은 그때 좌우익의 그 격렬한 투쟁 속에서 좀 그러니까 험한 일을 하신 겁니다. 험한 일. 그러니까 즉 공산주의자들을 좀 이렇게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그 경찰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이렇게 악역으로 많이 악역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택상 선생은 뭐 그런 어떤 면에서 이제 저거 한데 나중에 죽산 선생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죽산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죽산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구명운동에 나선 사람이 장택상 선생입니다. 수도경찰청장을 하신 분이 즉 그 공산주의자를 때려잡는 데 앞장섰던 분이 죽산은 아니야라고 했던 그게 이제 참 재미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택상 선생이 죽산을 왜 그렇게 신뢰했는지 이런 거는 사실 이야기하면 너무 긴데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죽산 선생은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조남을 말씀드린 그분들 중에서 진보적, 좌파적 성향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물론 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뚜렷하게 젊은 시절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굉장히 진보적 그거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진보 당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뿐만 아니고요. 1953년 국회 부의장 민의원 그때는 이제 참의원 민의원에서 민의원 부의장 조봉암의 광복절 기념사 같은 걸 들어보시면 이제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만 광복절이라는 단어도 안 써요.
그 봉건 시대도 아니라고 해방절이라고 합니다. 리버레이션 데이다 이거죠. 그리고 인민이란 말을 씁니다. 국민이란 말도 안 씁니다. 인민이란 말을 쓰죠. 해방절이란 말을 쓰죠. 즉 국제적인 피플을 그대로 쓰고 리버레이션 데이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유명하게는 이 헌법기초위원회였잖아요. 근데 헌법기초위원회 내에서 토론을 하면서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세요.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단 이분이 자기의 옛날 동지들이 이상하게 우리는 젊은 시절에 정말 독립뿐만 아니라 독립을 하면서 동시에 이 참 가난한 동포들도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뜻에서 진보적인 운동을 했는데 스탈린의 그 지령에 따라서 그냥 마구마구 막 이상한 그 가버니까 자기가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해서 자기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죽사는 진보 젊은 시절의 그 초심을 잃지 않은 분이다. 오히려 변절자는 배신자는 박헌영이라든지 또는 뭐 김일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지 조봉암이 아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죽산의 건국운장 추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이제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된 만큼 이제 굉장히 그 이념의 폭을 넓혀서 진보 보수가 이렇게 공존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죽산이란 분을 이렇게 건국에서 그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원래부터 이렇게 진보적인 어떤 나라로 건국되었다. 이 나라가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였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주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의견을 조금 더 붙인다면은 죽산의 그 어떤 노선, 진보당을 만드실 때 그 노선을 한편으로 보면은 영미 쪽의 그 진보, 그러니까 영국의 노동당, 미국의 민주당의 진보 노선하고 통하는 바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2차 대전의 성전국이었던 미국, 영국 등이 사실 프랑스도 성전국이지만은 솔직히 뭐 드골 부대가 그냥 그 영국에 의존해서 겨우 이렇게 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진정한 2차 대전의 성전국들은 미국과 영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나라들이 유엔을 만들고 2차 대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 때에 그런 어떤 그 참 진보적 꿈, 그러니까 영국의 아시다시피 영국의 당시에 영국의 그 2차 대전 후 전쟁 끝나기 직전에 노동당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처칠 정부지만은 거국 내각으로 노동당이 참가하고 있었고 또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끌었던 그리고 트루먼이 또 그걸 이어받았고 그래서 한국 전쟁이 났을 때도 군대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구한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은 공화당이나 보수당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수적인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굉장히 진보적인 그 당시에 진보적 민주주의 나라로 건국되었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를 풍미했던 영미의 진보가 죽산의 진보주의하고 연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1953년에 죽산이 쓰신
우리의 당면 과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생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영국 노동당 얘기를 계속 하세요. 이분이. 예, 영국 노동당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어떤 진보 사상은 그 당시에 영미계의 진보하고 굉장히 맥이 많이 닿아 있고 또 그쪽에 뭐 사실은 물심양면의 지원을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미군정 시절에 그 하지 사령관하고 이 죽산이 만난 그것도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그 하지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것도 뭐 물론 학자들이 이제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추측컨대 우리가 일본을 점령해 가지고 일본의 사회당, 공산당 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스탈린 지령만 따르지 않는 좌파 정당 해라 마음대로 이것이 미국식 민주주의다 이렇게 아마 그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그러면 내가 해보겠다 해갖고 막 좀 이렇게 자금 지원 같은 것도 요청하고 이런 대화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이 뭐랄까 한국이 자기들식의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뭐랄까 우남이 성만이나 인천 김성수가 있거나 한민당만으로는 그 대한민국 정치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 생각해서 신익희 선생과 조봉암 선생을 특별히 픽업해서 이렇게 이렇게 역할을 도와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도전자는 나중에 신익희 선생과 조봉암 선생이 되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불러주신 윤범기 기자, 다준다 연구소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에 진보가 없는 것 같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라고 하면은 이 글로벌 어떤 이런 보편 가치, 글로벌한 보편 가치를 이제 중시하는 것이 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하고는 사실은 이제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오히려 이제 보수 쪽에서 가져가야 맞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진보 쪽에서 갖고 있고 보수 쪽에서 국제주의 비슷하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이 트레이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길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를 못하고 특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이제 민족주의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족주의는 지성을 마비시키는 독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족주의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어떤 지성을 마비시키는 사람이 이렇게 감정에 흐르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민족주의가 무슨 나치나 이런 데까지 발전 꼭 안 하더라도 그까지 안 가도 좀 비유를 하자면 꼭 아주 뽀득까지 안 가더라도 소주도 사실은 건강에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저 스스로를 진보다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한국의 진보하고는 제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불화했고 이렇게 제가 거기에 어울리지 못해서 지금은 사실은 거의 외톨이가 되다시피 집을 잃은 사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빨리 이제 새로운 세대에서 젊은 세대에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민족주의를 막교환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미국의 민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의 삼인당이나 프랑스의 사회당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는 진보. 저 친구들이 보편 가치를 중시하는구나라는 우리하고 같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진보가 좀 되면 좋겠고, 보수 쪽은 뭐 영국의 보수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이나 뭐 독일의 기민당 같은 이런 쪽에서 저 친구들 참 우리하고 좀 비슷하네. 뭐 우리가 보수가 중시하는 그런 가치들, 어떤 그런 것을 저 친구들도 갖고 있네. 이렇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이제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선진국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